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이후 첫 출국길 문답에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헌법 수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MBC 보도 행태를 악의적으로 규정한 10가지 이유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의 전력은 어떤지, 이번 월드컵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수 4.3 사건 희생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인데요. 국가보상금은 그 액수를 떠나서 국가폭력으로 고통의 삶을 살았을 수많은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공식 사과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을 미래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에 동참한 생존 피해자 강순주 씨는 경찰의 고문으로 후유장애를 갖게 됐지만 민간인 학살 명령을 거부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고 문형순 경찰서장의 뜻을 후대에 알리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고 문형순 서장은 강 씨를 비롯해 죄 없는 민간인들을 훈방하며 자신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대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희망이 또 다른 희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가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해서 과거의 아픔이 말끔히 치료되진 않겠죠. 그럼에도 미래를 위해 희망을 전하는 4.3 희생자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마음을 모두가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오늘도 방송을 꽉 채워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길 문답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동남아 순방 이후 첫 출국길 약식 회견에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 헌법소 책임의 일환이었다, 이런 설명을 내놨고요. 또 MBC가 가짜뉴스로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런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말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민주주의와 자유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까.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인가요? 4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프리덤 오브 익스프레션이에요. 네. 실제로 미국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실제로 언론의 속성은 또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비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는 하겠죠. 네. 하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차단하고 금지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명이 아닌 것이거든요. 가령 뭐 MBC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지적을 할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합법적인 경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네. 우리가 단순히 합법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방법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MBC라는 방송사와의 전면전이거든요. 네. 왜 전면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까닭이 없습니다. 이런 전면전을 해야 될 이유가. 그리고 지금 뭐 빈살만이 와서 경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떤 보도와 어떤 민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에서 MBC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적인 대결 구도로 간다. 근데 이게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따가 우리가 그걸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했던데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사 개요를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 관련 여론도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MBC 취재진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MBC가 무조건 옳다. 그다음에 또는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옳다. 그러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거칠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는요. 이 MBC와 그리고 언론을 둘러싼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상황이 가장 위험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위험하다고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 이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라는 논리가 일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헌법 수호를 위해서 왜 MBC 취재진이 전용기에 타지 말아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논리는 외교는 이제 국익을 둘러싼 전쟁이기 때문에 예.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제공한 MBC가 헌법을 좀 이 위험에 빠뜨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게 훨씬 더 와닿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이런 주장을 한다든지 또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 의원이나 뭐 참모진이 사과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되면 사과할 수도 있고 직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를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이 언론사의 보도를 위헌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네. 그리고 동맹을 이간질하려고 악의적으로 했다라고 규정을 하면 예. 이거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걷어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말이 틀렸다고 해도 맞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 그러면 MBC에 대해서 이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걸 생각하면은 오늘 아주 위험한 그러한 어떤 총성이 울려 퍼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이제 저 대통령실 비서관이죠. 비서관하고 MBC 기자하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왜 MBC 보도가 악의적인지 10가지 이유를 담은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10가지를 다 저희가 전해드리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 즉 비속어를 쓴 것처럼 거짓 방송을 했다. 그리고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장 표명을 MBC가 요구했는데 그러면서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한미 동맹을 이간질했다. 그리고 이 가짜뉴스가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보다는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10가지 사유로 이렇게 쭉 담겨 있어요. 이 대통령실에서 밝힌 사유는 일단 골자는 제가 최대한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네. 그것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MBC 사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브리핑 자료에서의 핵심은 MBC의 일련의 발표했던 보도 내용은 가짜 뉴스다. 네. 그리고 반성하지 않았다. 무반성 무책임이다. 예. 그래서 악의적이고 이 악의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이 왜 MBC를 배제하느냐고 하는 그 태도 자체도 악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간단히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MBC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 또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해서 보도 태도가 상당히 민주당 친민주당이었고 네. 그리고 대선 당시에도 스테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발가벗기려고 그랬고 또 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미국 방문해서 바이든 날리면으로 괄호를 열고 미국의 가로 닫고 국회다 이렇게 해서 또 혼란을 가져와. 그러니까 MBC는 밉다. 그래서 MBC에 대한 증오를 우리는 거침없이 표현하겠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위험해지는 게 뭐냐면 미국도 정말 대통령에게 쌍욕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입니다. 국민들도 그걸 바라볼 때 못마땅한 국민들도 있습니다. 네. 국민들도 무조건 대통령을 외설적으로 비판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네. 근데 무슨 말씀을 강조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파 또는 파장의 확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의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삼성의 MBC에 광고 주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민간 기업의 MBC에는 광고를 주지 마. 심지어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을 할 때는 MBC는 전용기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마다 MBC 이 취재 기자의 위치와 대통령의 시선 이런 걸 다 신경 써야 된다. 온 국민이. 네네. 과연 이게 우리가 바라는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이냐는 거죠. 또 하나는 네네. 뭐냐면 짧게 트럼프 대통령 때도 CNN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CNN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컬어서 클린턴만 위해주는 방송. 그래서 클린턴 뉴스라인 네트워크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재선 됐습니까? 재선이 안 돼요. 미국 국민들도 아니 CNN이 너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정오심으로 적개심으로 맞받아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는 더 혹된 비판이 있다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가까지 좀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이제 뭐 대통령실에 뭐 아마도 언론인 출신의 이제 참모였을 건데 부대변인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그 관련 수석 비서관하고 뭐 이런 이제 MBC가 악의적으로 보도한 뭐 10가지를 정리해서 내놓은 걸 보면은 지금 쭉 말씀해 주셨지만 크게 나눠서 첫 번째로 이제 비서고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가짜 뉴스였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네. 오늘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최소한 그게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진짜 뉴스는 뭔지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한 말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그건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에 공개했잖아요. XX 욕설 없었고 바이든도 난리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게 홍보석이 밝힌 바인데 예. 여러 보도나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홍보석 해명이 맞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김은혜 수석이 여러모로 그것은 잘못된 해명이라는 어떠한 비난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홍보석에 해명한 게 맞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여당 내에 있는 여당의 소위 말하는 친윤 의원이라는 사람들도 홍보석이 이 해명한 내용에 대해서 다 부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은 원래 대통령이 한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이 홍보석의 표현이 맞다고 하면은 홍보석의 설명이 맞다고 하면은 이 XX는 대통령이 한 말이 맞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석의 네. 설명에 의하면 네. 이 XX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백악관 또는 이제 미 국무부에다가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했다. 뭐 이렇게 이게 악의적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 XX에 뭐 번역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지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면서 그 나와 있는 동영상에 있는 음성을 듣고 언론이 보도한 거를 가짜뉴스라고 하면 그것을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백악관이나 뭐 미 국무부에다가 이제 이메일로 이제 입장을 물어본 거에 대해서 국익을 훼손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다라고 했지만 해외의 정부나 정부의 입장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취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언론도 우리 정부 입장 취재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국익을 훼손하고 이간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외에
무슨 이제 MBC가 실제로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을 이 보도 프로그램에서 다루면서 대역이면 고지하지 않고 대역 고지하지 않았다. 이 대역 배우를 쓴다든지 또는 오보를 낸다든지 그리고 아주 과거에 2008년도에 그 촛불 시위의 그 어떤 그게 계기가 됐던 핑스적 방송을 한 그것까지도 지금 이 대통령실이 밝힌 악의적 보도사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그 보도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든가 반박을 하든가 정정보도 요구를 하든가 법적으로 대응하든가 이게 잘못된 보도다 오보다라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MBC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직접 지목을 해버리면 그러면 가짜뉴스만 생산하는 방송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될까요?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송사는 없어져야죠. 그러면 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언론인 출신의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이 위험성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아는데도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결국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모들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MBC가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한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를 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대통령실이 대응해야 할 것인가 절차상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거하고 좀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럼 뭐 대통령실이 예를 들면 반박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입장을 낼 수는 얼마든지요. 있는데 네. 근데 그러면 MBC에서 이게 멈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이 MBC의 지금 현재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정도 수준에서 멈출 거냐 아니면 더 나갈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이 MBC의 기업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공영방송을 하라는 압력으로 봐달라. YTN 이렇게 얘기를 하고 YTN과 기자협회도 민주당 편이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고 YTN 지분 31% 지금 뭐 마사회 등 해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거 그건 민영화시키겠다고 얘기하는 이거는 단순히 MBC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일 그렇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부가 특정 언론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언론사에 광고를 주지 말라고 기업의 팔목을 비트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파장이 확대인 거죠. 일종의 우리가 인식의 고착화가 되는 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 MBC의 충돌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죠. 사진 한 장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에서 MBC 기자의 시선과 대통령의 시선 이런 것까지 우리 국민들 의식해야 됩니다. 네. 안 쳐다보는구나. 그러니까 MBC의 시선까지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보도 사진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총리가 순방할 때 그럼 그 전용기는 MBC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가져갈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인식되고 이해될 수밖에 없냐 하면은 뭔가 정확한 문제에 의해서 그걸 팩트 체크하는 의미에서의 이런 반박이냐 아니면 그동안 누적됐던 쌓였던 감정에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면서 MBC의 노조의 상황 자체가 국면 전환이 되고 그 변화에 있어서의 쌓였던 누적된 감정이 폭발한 거냐 이러면 후자 쪽이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근데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저는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데이터 전문가니까 이제 해외 순방을 갔다 왔는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언론의 영향이 지금 우리 유권자와 여론조사 응답자의 한 47% 내외가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대졸 교육까지 이제 받은 사람인데 이들은 뭐냐면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적어도 표현의 자유는 돼야 되지 않냐. 이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김민하 평론가 하실 말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YTN 지분 매각의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동안 정부의 접근은 이게 논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의심을 하죠, 사람들이. 이 언론계 인사들이 이거 뭐 YTN 논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민영화해가지고 특정 사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주를 통해서 이거 논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은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부가 그렇지 않다. 이건 어쨌든 재정 건전성에 관한 문제이고 정부의 방침, 정책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여당에서 MBC 때리면서 YTN 보도에 대해서도 우린 불만이 있었고 이 사람들 다 민주당 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는 YTN 지분 매각도 이거는 그 MBC 문제를 다루는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다루고 있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YTN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논조가 비슷하다 또는 논조가 지금의 여당에 지금까지 불편한 보도를 많이 했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언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그럼 그 언론에 대해서 다 MBC처럼 대하고 다 MBC의 이 어떤 수준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할 거면 그런 언론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비합리적인 대응인데 그 비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상황이 그래서 심각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언론의 편향성에 관한 문제는요. 사실은 굉장히 자의적 기준에 따른 편향성을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호의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일부 보수 정편의 경우에는 호의적인 보도를 하는 건 괜찮으냐 이런 반박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MBC를 지금 정기 세무조사도 아니고 세무조사에 나가가지고 추징금 520억인가요? 그렇게 지금 부과를 했다고 하죠. 국세청에서. 네, 국세청에서요. 그런다거나 기업 광고를 주지 말라고 사실상의 간접적으로 압박을 기업한테 넣는 듯한 발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조선중앙동아일보 세무조사 들어갔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억납니다. 네. 언론 탄압이라고 굉장히 거세게 그렇죠. 반발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매체들은 지금 조용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과연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규정돼야 할 것인가. 편의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언론계 스스로도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어떤 정권이 있을 때 그 정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언론이 취하느냐. 특히 이제 주로 이제 지면 매체보다는 방송 매체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잣대를 들이대겠는데 참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체적으로 보수 정당에 대해서 호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매체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이 지적이에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주로 이제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이 TBS 교통방송이고 또 뭐 YTN이나 연합뉴스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 전문 채널이니까요. 그러면은 종편도 다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테고 어떤 종편은 대체로 상당히 그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참 이야기하기가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편파 방송이 있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잡은 이상은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을 거야. 그리고 그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거야. 그게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좀 치우친 방송으로 비판을 받는 그런 지적을 할 만한 방송들이 있긴 하겠죠. 네. 그렇다면 그걸 돌려놓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세워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좀 시간이 더 걸리지만은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더 분열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방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성자가 되는 것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논조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나라나 자유 언론 체제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전체주의 체제가 아닌 이상 각각의 논조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 방송사들이 다 있죠. 네. 그리고 그 논조에 따라서 보도를 해서 이게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채널을 돌다 보면은 일부 종편 채널에서 이제 뉴스 내지는 낮에 하는 시사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 완전 뭐 다른 세상 같아요. 거기서 나누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다른 채널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채널별로 완전히 다른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편집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논조를 가진 매체들이 모여서 언론의 자유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언론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것인데 네. 그런데 특정 언론사의 논조나 이런 보도 태도를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배제하자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으면 그 민주당 정권이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보도 태도를 가진 논조를 가진 종편 채널이나 이런 데를 막 이렇게 이 똑같이 대응을 하면 언론 자유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사실 금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잘못된 보도 또는 이제 뭐 이 좀 너무 이제 편향적인 어떤 보도 태도는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방송사의 어떤 존재 의의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오히려 언론 자유가 다 훼손되는 상황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이게 좀 길어졌는데요. 사실은 동남아 순방 이후에 정상외교 한일 한미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외교하고 한중외교도 했었잖아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지율에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이제 그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이제 정상회담장에 기자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일정 부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구체적인 뭐 지지율에 대해서는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라고 그러죠.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난 이후에도 일부 조사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올라가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한 30% 내외 29, 30, 31을 이 언저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순방을 하고 또 한미,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까지 오랜 시간 동안을 했다면 정말 정상회담 잔치였다. 호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방이 왜 주목을 받냐면 그 순방에 대해서 대통령의 노력이 사실 시차 적응도 어려운데 나가서 그 순방 일정을 다 소화해내는 것이 4박 6일 이른바 4박 6일입니다. 5박 6일도 아니고 4박 6일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또 업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또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목해주고 평가를 좋게 해주는 것이 이제 순방 효과인데 이게 순방 징크스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빅데이터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민 장관의 거치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얼마나 수습에 적극적이냐 진정성이 있느냐는 부분을 대고 마지막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MBC 취재진과 관련된 대응의 부분인데 이 대응과 관련해서 푸놈펜에서 발리로 이동하는 과정에는 오히려 2명의 기자를 불러다가 또 1시간여 가량 면담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지율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말씀드렸던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 그리고 MBC 취재진에 대한 언론 대응 이런 부분들이 블루 칼라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 중도층 MZ세대 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이 있는 대구 경북과 또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큰 변화는 없지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께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는 이 여론조사부터 얘기하는데 네. 바뀌었네요, 순서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9%였습니다. 부정평가가 61%였는데 부정평가 이유로 외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 이 등이 이제 9%가 나왔고요.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음, 이태원 참사의 대처 미흡 등이 또 8%가 나왔습니다. 인사,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이 6% 정도. 그다음에 언론 탄압,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공정하지 않음, 통합과 협치 부족 등이 3% 응답으로 나타났고요. 네. 긍정평가율로는 외교가 12%였고요.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10%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국방 안보 등이 이제 9%였고 공정, 정의, 원칙, 주관, 소신 등은 이제 5%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여론사가 이렇게 큰 네.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변화기 때문에 예. 이걸 뭐 뚜렷한 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해서 네. 그냥 지금 그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가름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가지고 여론사 결과를 저희가 소개 안 드릴 수가 없었던 네네. 상황이었어요. 김인환 평론가께서는 여론사 결과 어때도 처음 하실 게 있으세요? 이제 뭐 배 소장님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다만 이제 이런 성과를 가리지 않기 위한 어떤 판단과 계획을 순방 이전에 짜서 그 이전의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출구 전략을 세워서 논란을 정리를 하고 순방을 떠난 후에 제가 볼 때 순방 일정 중에 있었던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 방향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예를 들면 정상회담으로서의 성과 이런 것들이 뭐 없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어쨌든 네네. 이게 뭐 문제 없는 일정이었거든요. 순방 일정. 그러면 네.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 논란이 종결된 상태에서 오늘부터는 그 순방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가면 됐던 거였는데 다른 논란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돌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정과제 국민 보고대회 한다고 하잖아요. 순방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성과를 좀 풀어놓으면서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 가졌으면 훨씬 더 또 이렇게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말씀 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회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보죠.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야3당이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키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지금 여야 모두에게 국정특별위원회 그렇죠. 명단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통과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점차적으로 그런 수순으로 통과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그러면 사실 국민조사와 관련된 필요성 여론도 조금은 잦아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순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도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좀 김진표 국회의장과도 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무리 이제 국회의장은 초당적인 자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일련의 검찰이 국회를 압수수색하면서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 관련해서죠. 그래서 이미 제출이 어떻겠냐라고 국회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국회로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일련의 부분들이 국회의장의 의사전달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는 지금 국회의장도 의사결정할 수 있는 한 그런 권한이 좀 포함되어 있는 의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게 상당히 유력시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야3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기류는 변했어요. 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때는 국정조사도 좀 열어두는 듯 했다가 당내와 아마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감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반대예요. 네. 경찰이 수사를 하면 되지 뭐하러 국정조사를 수사 기능도 없는 국회에서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결과적으로는 여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론이 지금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네. 또 하나 우리가 이 여론 내에서도 읽을 수 있는 여론 속의 여론은 이 국정조사는 앞으로 이게 잘 될 거에 대한 약간 갸우뚱거림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집권 여당인 아니 국민의힘이 이걸 외면해 하는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시 조금 더 올라가고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안 하고서 계속 국민의힘이 버틸 만한 명분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는 서서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예. 것이다. 네, 김민하 평론가요. 저는 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위 명단을 요청했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 명단을 주지 않으면은 지금 나머지 동의하는 교섭단체들만 가지고 단독으로 꾸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본회 의결하겠다라는 쪽으로 네.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참여하겠다라고 입장을 이제 밝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인데 근데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봐도
국정조사라는 게 어쨌든 명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수사가 먼저다라고 얘기하지만 수사하고 국회가 국정조사하는 거는 별도의 문제고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거고요. 명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수습하는 과정에서 뭐 좀 너무 이거 책임 회피만 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당이 국정조사에 들어가서 야당보다도 더 날카롭게 정말 지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네. 야당이 너무 이제 좀 억지를 쓴다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딱 긋고 이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아 다른 모습이야라고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국정조사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그냥 어떤 산수 셈을 해봐도 이게 결국은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국정조사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어떤 측면으로 봐도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왜 안 들어간다고만 하느냐. 물론 이게 어떤 협상의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고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를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이용 의원이나 장재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네네. 공격했잖아요. 네. 이런 기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여당이 할 말을 해야 될 때는 할 말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한창 진행하고 그렇죠. 있는 예. 과정이잖아요. 12월 2일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정조사도 있고 이상민 장관 사퇴를 해야 된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변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야당 당대표를 향하는 또 검찰의 수사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좀 복잡하게 지금 맞물려 가지고 예산안 처리가 과연 제때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채택 대통령실에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준 예산도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말씀? 어떤 이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 같습니까? 김성환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준 예산도 감수하겠다. 수사는 수사대로 그거는 검찰이 하는 일이니까 계속하겠다. 여야 간에 협의할 여지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민생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방식대로 더군다나 지금 이 대치 정국에서 물꼬를 터야 되는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어떻게 야당과 사실상의 뭔가 대화 창구를 만들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당대표가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 쉽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수사는 수사인 거고 민생은 민생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지금 뭔가 이야기해도 아니 준 예산 상관없다. 이건 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데이터 여론 분석을 해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도 전달이 안 되고 집권 여당은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방향만을 보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지금 우리 살만 왕세자가 오면 뭐합니까? 저는 심각한 3단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정치적 무기력증. 그래서 지금 내전의 일상화가 전개되고 있다. 결국 여기서 어떤 상황? 예산안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서 경제의 황폐화 현상이다. 심각합니다. 병찬 소장께서 칠판 앞에다 이렇게 두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쫙 그림 그려가면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김인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희망과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너무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해서 그런데 행안위에서 그 경찰국 예산을 이제 민주당이 다 깎아버려가지고 예.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경찰국 예산 일부 삭감하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예산 일부 배정해 주는 걸로 그 부분에 합의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표현선 달리는 것 같아도 앞으로 좀 좁혀 나갈 것이다. 그래서 준예산 사태까지는 안 가고 늦어지겠지만 연내에는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바람이 아직은 더 큰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을. 것처럼 네. 여러 지금 여야가 충돌할 변수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존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처리하고 국정조사 열었는데 여당이나 정부에서 자료 안 줄 겁니다. 이렇게 보이콧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예산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도미노처럼 서로 영향을 미치다 보면 내전의 일상화. 더 격화되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그래도 나오고 있는 예산은 상황인 것 예산대로 같습니다.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으로 워크숍을 한번 가면 좋겠어요. 예산안 심사도 좀 철저히 충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지막 가가지고 지역구 예산 막 끼워넣기 하지 말고. 쪽지 예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와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2022 카타르 월드컵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개막을 앞두고 있죠. 한국 축구대표팀 역시 구슬땀을 흘리며 막바지 훈련의 한창인데요. 축제를 앞둔 두화 분위기는 어떤지, 또 이번 월드컵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도하에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카타르 도하에 한 하루 전에 와서요. 예. 이제 이틀째 맡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에 좀 내렸을 때 공항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요. 네. 이제 나와서 이제 여기도 개막까지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남다 보니까 저희 경기장도 가고 또 시내도 들어가 보니까 예. 뭐 빌딩이나 이런 데에 월드컵 관련한 사진들도 많이 붙어 있고 네. 또 경기장들이 막바지 준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걸 보니까 이제 월드컵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그 카타르가 좀 보수적인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국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네네네. 이거는 특별히 종교와 관련해서 그 종교의 문화에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지에서는 네네. 좀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 이런 건 없습니까? 뭐 특별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복장 같은 경우도 좀 어떨까 싶었는데 네. 여기가 지금 낮에 10시부터 한 4시 정도 사이에는 기온이 30도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나 이렇게 했었는데 반바지를 입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물론 이제 저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일반적으로는 저녁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제한된 몇몇 지역 말고는 가능하지가 않아서 뭐 일 마치고 뭐 치맥을 먹는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지 않지만 네. 뭐 그렇게까지 뭐 여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별히 뭐가 좀 불편하다는 느낌까지는. 선수들도 네네. 뭐 그런 점은 없겠죠? 네?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좀 적응하는데 네네네.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건 없겠죠? 예, 뭐 월드컵 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들은 피파에서 정한 곳에서 뭐 훈련을 하고 또 호텔에서 묵고 그러기 때문에 뭐 네. 개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단 하나 약간 좀 되는 건 아무래도 날씨가 여기가 해가 떠 있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거리를 돌아다니기는 좀 더워요. 해가 좀 떨어지면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네.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할 때는 무더위 속에서 좀 훈련을 하고 제가 금방 경기장을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네. 우리가 경기를 할 네. 경기장 같은 경우는 정말 에어컨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 약간 춥다는 느낌까지 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밖에서 굉장히 덥게 훈련하다가 경기할 때는 에어컨 바람을 좀 쐬는 게 컨디션 관리에는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들은 거지만 너무 네네. 에어컨을 춥게 틀어가지고 오히려 더 옷을 껴입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당황스러웠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 지금 예. 네. 그러니까 보온이나 컨디션 관리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즌 맞습니다. 도중에 월드컵 대표팀으로 차출이 된 상황이잖아요. 선수들 좀 맞습니다.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유럽에서 시즌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이제 예. 시즌을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지금 카타르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일정이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중순에 열리다 보니까 예. 유럽의 리그들이 경기 일정을 굉장히 빡빡하게 가져갔어요. 이걸 위해서 이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축구는 기본적인 것은 일주일에 한 경기 정도가 이제 기본인데 이번에는 주중주말 3일 간격으로 경기를 계속 소화했습니다. 좀 단기간 내에.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체력 저하도 있지만 지금 부상 여파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다는 거죠. 몇몇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에이스라 불렸던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포그바나 캉테, 세네갈의 마네 같은 선수들은 아예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했고 예. 우리 대표팀의 손흥민 선수도 지금 안면 그렇죠. 수술을 받고 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하고 있고 네. 또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K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부상 여파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상이나 컨디션 조절이 이번 월드컵에 또 다른 어떤 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좀 걱정되거든요. 지금 날씨도 네. 굉장히 무더운데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만약에 이제 출전하면 그렇게 뛰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친 몸싸움도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이고, 마음이야 좀 걱정스럽죠. 제가 어제 훈련을 갔고요. 제가 예. 지금도 훈련장을 사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훈련하는 걸 봤더니 손흥민 선수가 그 까만색으로 만든 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물론 예전처럼 두꺼운 그런 마스크는 아니죠. 요즘 이제 그 재질 자체가 가볍고 튼튼한 거를 쓰기 때문에 이질감은 조금 덜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땀이 막 나니까 네. 뛰다가 계속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더라고요. 한번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도 조금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 또 말씀처럼 축구는 아무래도 몸싸움도 해야 되고 헤딩 경합도 해야 되는데 얼굴 쪽에 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측면은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저희처럼 걱정하는 팬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사이드에는 의학팀에서 의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겠죠. 의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쓴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손흥민 선수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굉장히 출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예. 훈련을 계속 임하는 걸 보면은 첫 경기 우루과이 경기부터 뛰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거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걱정되는 마음은 있지만 네. 아무래도 지금으로 상황으로서는 우루과이 경기부터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그 우리 공격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황의조 선수나 황희찬 선수 또 이강인 네. 선수 이번에는 출전하는가 그것도 관심거리기도 한데요. 다른 선수는 어떻습니까?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거 다 괜찮습니까? 네, 지금 우리 왼쪽 수비수인 김진수 선수만 아직 살짝 조금 더 그 햄스트링이 올라왔던 근육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많이 회복을 했고요. 예. 황의조 선수와 황희찬 선수는 사실 뭐 부상 여파라기보다는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예. 컨디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이것은 뭐 지금 우리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마지막 조잖아요. 예. 그래서 개막은 하루 이틀 뒤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지만 우리 조는 가장 마지막에 또 이제 첫 경기들이 치러져서 우리 첫 경기까지는 한 그래도 일주일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컨디션이 떨어졌던 선수들의 몸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때까지는 몸이 최대한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전에 이강인 선수 못 뛰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셨는데요. 이번엔 뛸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제가 어제 훈련을 갔을 때는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따로 불러서 한참을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첫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이강인 선수를 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첫 경기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간다는 것은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은 첫 경기 결과나 상황에 따라서는 두 번째 가나 경기는 매우 공격적으로 간다든지 어떤 프리킥이나 코너킥과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한 방이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정말 남다른 왼발을 갖고 있는 공격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출전 여부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 우루과이 경기는 뭐 선발로 우리가 예상하기 좀 어렵겠지만 네. 그 다음으로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황의조나 황희찬 선수 또 손흥민 선수도 부상이라든지 컨디션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평가전 때보다는 조금 더 출전 시간이 많이 주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우루과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첫 상대가 우루과이 대표팀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전력이 네. 강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우루과이전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승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점들 네. 공략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들을? 뭐 우루과이는 사실 굉장히 그 좋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어디가 예. 허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긴 하는데 가장 우루과이의 무서운 거는 미드필더가 거의 괴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발베르데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네. 현재 스페인 최고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에요. 예. 이번 시즌 폼이 전 세계 미드필더를 통틀어서 최고입니다.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서 이 미드필더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또 우리로서는 그 수비 쪽에 아라우라고 아주 중요한 선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수비도 보고 또 중앙 수비도 보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에 엔트리에 합류하지 못할 뻔했다가 마지막에 좀 합류를 했는데 네. 우리 경기에 뛰지 못하거나 혹은 뛰어도 컨디션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왼쪽 공격과 부닥칠 공산이 높겠죠. 네. 그럼 우리의 왼쪽은 황희찬, 손흥민 선수 뛰게 된다면 그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우리가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상대가 이제 가나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우린 그동안에 아프리카에 조금 약했잖아요. 국가들한테. 이게 가나하고 승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게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월드컵 전망하실 때 가나는 무조건 깔고 얘기하시는 어떤 이 목소리가 더 많은데, 예. 네, 우리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알제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크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본선에서는 쉬운 상대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또 어젠가요 가나가 평가전 했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평가전에서 지켜봤던 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가나는 우리가 상대 세 팀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처져 있는 건 사실인데 이번에 멤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귀하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유럽에서 나고 자란 선수들을 엔트리에 이제 불러 모았단 말이죠. 이나키 윌리엄스라든지 램프티, 살리스와 같은 선수들을 데려왔는데 예. 아직은 우리가 이 전력을 완전히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새롭게 막 다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선수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일단 가나의 첫 경기를 상당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야, 거기서 네. 그 경기를 보고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어느 한 경기도 지금 뭐 호락호락한 경기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양보하기가 어려운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좀 조별 예선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별리그 전체요. 예. 조별 예선에서요. 경기라기보다는 예. 네, 뭐 경계라는 표현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첫 경기가 될 거라 봅니다. 우리가 우루과이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 예.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16강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16강으로 올라갈 게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2번밖에 없고요. 네. 그런 2번의 역사에서 다 첫 경기를 우리가 잡았죠.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이제 우루과이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1954년 스위스 월드컵부터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까지 수많은 월드컵 진출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승리한 것은 단 6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정에서 16강 한 것은 남아공 월드컵이요. 네. 그만큼 사실 많은 분들이 16강은 이제 기본적인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지 않은 승부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 또 우리 선수들의 어떤 자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팬분들도 좀 우리 대표팀이 좀 답답한 모습들도 있고 좀 부족한 모습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끝까지 좀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또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지에서도 선수들하고 좀 소통할 기회가 있기는 하시죠?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은 조금 이렇게 뭐 톡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렇게 선수를 따로 만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네. 혹시 소통을 하시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신다는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그런 말씀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제가 기회가 되면 지금도 훈련장 가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전국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5.4도로 평년보다 3.4도가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은 18.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7.9도가 높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번 주말 동안도 오늘과 비슷해서 한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고 아침에는 다소 쌀쌀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기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조금 높아서 당분간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가 아침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모레 늦은 오후 사이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5도, 서울 광주 7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7도가 높겠습니다. 강원도 내륙과 산지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얼음이 온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울산 18도, 대전, 대구 19도, 광주, 부산, 제주 21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0.2도, 습도 7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여름과 가을 초입 잦은 폭우와 태풍에 큰 물난리를 겪었던 사실 다들 기억하시죠? 저 역시 그 당시 장면이 워낙 강렬했던지라 가을 가뭄이란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조금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제 착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요즘 광주 전남 지역이 가을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벼락 맞을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쳐서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광주의 주요 식수원은 전남 화순군 동복댐과 순천시 주암댐인데요. 동복댐의 저수율은 32%, 주암댐은 3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남 섬지역 가뭄은 더욱 심각합니다. 완도를 중심으로 금일도, 소안도, 노하도 등 부속섬에선 이미 수온지가 바닥을 드러내 이틀 급수 후 나흘에서 여세 동안 단수하는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 많은 비가 내렸고 연이어 태풍도 올라와서 비상이 걸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철 폭우는 중부 지역에 집중됐고 가을 태풍도 제주를 거쳐 영남 지역을 관통해 광주 전남 지역에는 거의 비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동북댐을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44%에 그쳤고 전남 지역은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가뭄이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건데요. 늦가을과 겨울에는 애초 비가 적게 내리는 데다가 평년 수준의 강수량을 유지한다 해도 가뭄의 최고 단계인 경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내년 1, 2월쯤이면 광주에선 30년 만에 제한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지 마음 같아서는 팔당댐 물이라도 퍼다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물 아껴 쓰자는 말 외에 달리 도움을 드릴 게 없어 가슴만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때까지 끝까지 아직 못다한 얘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안녕이라 말하지 마 아직은 날 떠나가지 마 이 밤이 지났대도 몇만 년이 흘러도 아직 난 해줄 얘기가 많아 어제 넌 내게 아무 말이나 해보라고 했지 왜 아무 말 못하냐며 소리를 질러댔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었을 뿐인데 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은 많았었는데 무조건 화만 내면 눈물이 가득 보인 널 바라보면 내 입술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던 걸 또한 구차해지는 것 같아 망설였을 뿐 순간 자존심 챙기는 내게 실망했을 뿐 말 한마디 꺼낼 때면 내 말을 잘라 너 말했었지 우린 너무나 달라 가슴 아픈 예전의 추억들만을 잔뜩 꺼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터뜨려 우리 사이를 갈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 너무 당황해서 담배만 태우는데 우리 심장 박동 소리만 여길 잔뜩 울려 어색한 침묵만 끊임없이 주위에 계속 흘러 안녕이라 말하지 마 아직은 날 떠나가지 마 이 밤이 지났대도 몇만 년이 흘러도 아직 난 해줄 얘기가 많아 날 처음 볼 땐 너무도 환히 웃던 미소 난 아직도 선명히 내 머리에 남아있어 우리가 자주 가던 바에서 너와 나 손잡고 바랬던 우리 둘만의 미래 난 아직 기억해 이 짧은 노래 이해 말하긴 부족해 순전히 네 모습만을 보기 위해서 너의 집 앞에서 난 기나긴 밤을 매일 지새웠었어 안녕이란 말을 더듬던 것부터 조그만 우리의 발이 돼준 내 스쿠터 뒤에서 들던 행복한 네 웃음소리 그리고 말하기엔 유치한 그 놀이 갑자기 필름처럼 모든 것들이 다가와 왜 지금에서 모두 생각나는 것일까 뒤를 돌아봐 시간 있잖아 나 아직 너에게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 너와 나 우리 같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안녕이라 말하지 마 아직은 날 떠나가지 마 이 밤이 지났대도 몇만 년이 흘러도 아직 난 해줄 얘기가 많아 이 밤이 지났대도 태양이 다시 떠도 너에게 해줄 말이 많은 걸 내게 불어오는 바람아 너는 내 얘기를 없어 그녀에게 전해주렴 내 몸을 적시는 빗방울아 너는 그녀 향기로서 내 몸에서 씻어주렴 내게 내리쬐는 태양아 너는 여길 떠나서 그녀에게 비춰주렴 뭐든지 볼 수 있는 하늘아 그녀를 볼 수 있게 없어 너의 눈을 빌려주렴 내게 불어오는 바람아 너는 내 얘기를 없어 그녀에게 전해주렴 내 몸을 적시는 빗방울아 너는 그녀 향기로서 내 몸에서 씻어주렴 내게 내리쬐는 태양아 너는 여길 떠나서 그녀에게 비춰주렴 뭐든지 볼 수 있는 하늘아 그녀를 볼 수 있게 없어 너의 눈을 빌려주렴 김진표 BMK의 아직 못다한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9433님께서 저는 매일 청도 운문댐 수위 걱정합니다. 맑은 건 좋은데 너무 맑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적당히 비가 내려야 먼지도 좀 없어질 텐데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경북 청도잖아요. 운문댐도 아마 상수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광주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안 내린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전 7540님 가뭄으로 호남 지역에서 속 타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물을 아끼는 습관이 절실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양치질 할 때도 물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게 남부지방이 전반적으로 지금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리는 것 같아요.
광주 전남 지역 상황은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제가 광주 전남 지역에 지금 물을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또 서울이나 중부 지역에 지금은 뭐 물이 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또 언제 겨울 감염이 와서 또 물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곳에 있으신 분이더라도 물을 좀 아꼈으면 어떨까. 저도 조금 지금 양치질 할 때 물을 아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좀 아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좀 같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감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비가 빨리 좀 한꺼번에 내리진 않더라도 좀 자주 적은 양이라도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자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코로나19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네.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 아래로 일단 내려왔네요. 네, 5만 명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요. 오늘 신규 확진자 숫자는 49,418명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6천여 명이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100여 명 정도가 줄어든 수치인데요. 중요한 건 금요일 기준 확진자 상승세가 6주 만에 꺾였다는 겁니다. 예.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일주일로 하루 평균을 확진자 숫자를 내보니까 52,983명, 전주가 47,261명이니까 12.1%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더블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유행이 이제 커지면 그렇죠. 근데 여름과 비교했을 때 더블링 현상이 여름의 환자 급증 때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7차 재유행은 10에서 15% 정도의 증가세를 쭉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게 이제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서 여름처럼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겨울엔 독감 환자도 있고 주변에 보면 감기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나 서너 가지 호흡기 질환이 한꺼번에 유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 유행이 확 번질 때 보면 무서울 정도로 더블링 네. 현상이 네. 매주 2배씩 막 확진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랬죠. 예.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다가 막 몇십만 명까지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다행히 지금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완만하게 지금 돼 있다. 아직 우리가 조금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것은 확진자가 5만 명대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왜 사망 환자가 이렇게 많이 크게 증가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1,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망 환자나 위중증 환자 숫자는 좀 위험한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이전의 여름 유행에 비해서는 조금 안심할 만한 대목이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 숫자가 일평균으로 봤을 때 392명. 그다음에 사망자 숫자가 하루로 50명 정도 평균이 나오는데 그게 네. 전주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사망자 숫자가 지금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 숫자도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3주 전과 비교했을 때도 위중증 환자 숫자가 지금 2배가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지금 감염제 생산 지수가 4주 넘게 1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7차 유행에 확진자들이 늘면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정점일 경우에는 아마 하루에 사망자 숫자가 지금 말씀드린 건 60명대인데 150명에서 2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난번에 유행할 때 그때 사망자 수가 일일 사망자 수가 200명대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전국의 장례식장이 다 꽉 차가지고 장례식을 못 치를 정도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네. 물론 그 사이에 대책이라는 게 있긴 했겠지만 지금 이 사망자 숫자가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사망자 숫자가 적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감염되셨던 분들은 약간 뭔가를 이렇게 좀 지나간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한번 감염됐으니까. 네. 이제 이번엔 다른 사람들보다 위험이 좀 적지 않겠나.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2, 3차로 다시 확진되는 재감염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사망자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3번 감염되신 분의 치명률이 0.43%, 네. 한 번 감염됐던 사람들의 치명률이 0.11%인 것에 비하면 오히려 4배 높게 네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3번 감염되신 분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전체적인 모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 감염됐다가 완치돼서 자연 면역을 내가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그전에 비해서 덜 위험한 바이러스가 되는 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백신 접종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주 후에 신규 확진자 숫자가 11만 명 정도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과 네. 그다음에 애초에 재유행의 정점이 최대 20만 명까지 가겠다라는 예측이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로 보면 후행을 해서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숫자가 발생할 수 있고 한 번 감염이 됐었어도 또 감염될 수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사망 환자가 하루 평균 60명대를 만약에 기록한다고 하면 그만큼 입원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아진 거죠. 병상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견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험하다, 의료 인력이 한계가 왔다라고 하는 게 병상 가동률이 80%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5시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이 34.2%. 요건 위중증 환자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담 치료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중증 환자는 48.1%, 감염병 전담병원에 사는 중등증 환자는 27.3%인데요. 80% 이르려면 아직 여력이 좀 남은 것 같지만 오름세가 가파르다는 게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는데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겨울철에 만약에 재유행을 하게 되면 숫자가 좀 더 늘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병상 수준을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1월 말부터는 추가로 중증이나 준중증 병상을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방역당국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백신 접종률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률을 50% 이상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이 감염 취약계층들이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경우에는 60% 이상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인데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고령층 개량 백신 접종률이 대상자 대비 16%입니다. 여전히 낮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이 25%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맞을 겁니다. 예약할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가서 백신하고 독감 백신 2개 한꺼번에 맞고 왔거든요. 한 번에 다 해결하셨네요. 한 번에 다 예. 해결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렇죠. 예. 네, 물론 앞으로 이제 항체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 2주 정도 걸리시겠지만 네. 열심히 주변에 언제 확진되셨어요? 한 6개월 지나셨어요? 백신 접종하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특히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그쵸. 같이 예약하셔서 또 예약도 필요 없다면서요? 이제. 네. 그냥 그러니까 가시면 가서. 지금 현재 이 정도면 가시면 맞으실 수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많이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경기 지역 광역버스 입석을 중단했잖아요. 네. 출퇴근길 어땠습니까? 교통대란은 없었어요? 대란은 없었지만 크게 불편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싶은데요. 그럼 대란까지 안 나왔다는 것만 해도 한편으로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지각하신 분들 속출했으니까 뭐 대란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했던 상황이었던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산호정거장, 광역버스 같은 경우 산호정거장만 가면 입석을 이제 못 태우니까 좌석이 꽉 찬 상태니까 그쵸. 아침 출근길부터 계속 줄을 기다리고 서 있었는데 못 타고 계속 지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퇴근길에는 뭐 40m 넘게 아유. 대기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119 그러니까
그 12구 참사 이후에 안전을 우려해서 취한 조치니까 네. 조치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질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결은 했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잖아요. 버스 차량을 늘려주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간격을 좁혀서. 현재로 지금 경기 지역의 광역버스 중에서 절반가량이 입석 승차를 금지한 겁니다. 버스 업체에서 이제 결정한 일인데요. 실제로 올라갔다가 빈자리 0인 거 보고 다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동트기 전부터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었고요. 실제로 날이 밝고 나서는 줄이 굉장히 길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불편하긴 했습니다만 이 취지엔 대부분 공감하셨어요. 여러 사람이 광역버스에 계속 서 있으니까 급정거를 하거나 휘청거리는 일들이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근데 대체 수단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입석만 안 태운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항의 섞인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넉 달 전에 입석을 금지한 한 노선의 경우에는 퇴근길에 승차 대기 시간이 2-3배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버스를 포기하고 지하철로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도 네. 지하철은 어쨌든 시간이 딱 정해지게 되는 거니까 출근 시간을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편했지만 대란은 없었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 대체적인 수단들을 많이 결정을 하시니까. 시민들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네. 하면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네. 옛날처럼 버스에 한꺼번에 승객이 몰리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건데 예. 사실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2층 버스도 도입하고 네. 한 번 태울 때 더 많이 태우면 되지 않겠느냐는 네.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잖아요. 뭐 여러 이제 배차 간격도 그렇고 버스를 더 투입하는 문제나 얘기됐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달부터 9개 노선에다가 정규버스 7대, 전세버스 6대를 포함해서 19대를 투입을 하고 올해 안에 22개 노선에 46대를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2,300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감당이 될런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세버스를 20대를 임시 투입을 더 하겠다. 네.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68대를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그때까지는 지금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참 달리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답답하네요. 그리고 서울 경전철이죠. 신림선이 계속 고장이 나고 있어요. 어제도 고장 나고 오늘도 고장 났네요. 그러니까 개통을 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고장이 3번이나 났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경전철 신림선에서 이틀 연속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출퇴근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전철 신림선은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대 사이에 7.8km를 운행하는 구간인데 아침에 7시 50분쯤에 여의도 색강역에서 출발하던 열차 운행이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이유는 열차 제동 장치랑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를 승무원이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가 구원 열차가 투입돼서 고장난 열차를 끌고 가고 하는 시간이 한 45분 정도 운행이 중단됐으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고장난 열차를 보라매의 차량 기지로 옮기는 동안에 다른 열차도 역사에 대기해야 되니까 색강역에서 관악산역 방향 운행이 멈췄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날 오후 6시에도 보라매 공원역 부근에 레일에 이상이 생겨서 양방향 운행이 전부 중단이 됐었거든요. 복구에 1시간 반 걸렸고요. 퇴근길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사고 지점 부근이 다른 경전철 노선하고 연결될 예정이었는데 네. 그 안내 레일이 일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선을 막으려고 보조바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압력이 누적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추정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문자도 좀 문제가 됐어요. 그 전날은 4번이나 재난 문자가 갔거든요. 고장났다고. 네. 저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45분 동안 문자가 한 통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왜 안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곧 복구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려고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개통 반년 만에 3번이나 사고가 났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이런 대응들도 사실 재난 문자라고 하는 게
아니 재난 문자가 혼란 주기 위해서 안 보낼 것 같으면 재난 문자 자체를 보내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전에 또 너무 많이 보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지진이 나거나 이런 데 되게 대비가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들쑥날쑥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위험한 순간에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했을 때도 제때 보내지 않았잖아요. 계속 미루다가 뒤늦게 나중에서야 보내고 결국 뭐 용산구청이 안 보냈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내는 거니까요. 네. 자,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또 시민들이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택시 대란이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뭐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낮에만 운행하는 택시들이 좀 늘어났대요. 고질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밤에 이제 운행하는 택시의 대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부재를 해제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개인 택시 심야 운행 대수가 같은 요일에 비해서 690대 753대가 늘어나는가 했더니 그 다음 날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한시적으로 심야 시간대 부재를 해제하고 나서 지난 4월부터는 좀 늘어났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대신에 낮에는요. 5일 평균으로 봤을 때 3,492대가 늘어났대요. 운행하는 네. 시간이. 그러니까 부재가 해제되니까 주간에 수입이 늘어나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서울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의 53%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니까 밤에 나와서 운행을 하시는 게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 부재 해제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데이터를 바로 그렇다라고 분석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차 성공률만 봤을 때는 좀 나아지고 있어요. 7월 달에 배차 성공률이 20%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45%를 지난주에 기록을 했으니까 많이 네. 좋아진 거죠. 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개인 택시 인센티브나 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개정해서 법인 택시를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 계속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토부에서 의견이 안 나와서 심사가 계속 계류 중이라고 하네요. 일단 좀 지켜보자. 이게 뭐 공식적인 입장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택시 요금 인상했잖아요. 퀄리티 네. 인상하고 시민들은 더 큰 부담을 지고 있거든요. 근데 평가하는데 늦어지고 또 대책 만드는데 늦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교수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국악학과 교수가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검증을 안 한 겁니까? 검증을 했는데 몰랐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건데요. 6월 14일에 제4대 무형문화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요. 26명, 전문위원 38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교수님이었는데 구속됐어요.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영장이 떨어져서 구속이 됐고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해촉이 된 건데요. 네. 그럼 비리 혐의자를 어떻게 위촉을 했냐라고 네. 이제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촉 과정에서 위원 후보자의 사전 질문서, 그다음에 직무윤리와 관련된 사전 진단서를 받았는데 그 교수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악계에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이 얘기가 작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업계에서는 이제 파다했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리고 언론 보도도 심지어 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점수 몰아주기 의혹이 담긴 채점표가 공개가 됐고 국악학과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언론에서 조금만 조사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차관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리라고 하면 그만큼 거기에 걸맞은 네.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내일로 가기 위한 종착역입니다. 당신의 시선에 새로움을 더하는 시간. 시사야. 마음껏 즐